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뒤 후폭풍이 더욱 거센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 정치권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기 때문인데 가결 이후에 말을 아껴오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첫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는 말이 없었고 전날에 입장만 길게 냈었고 또 어제 후에 있었고 어제는 이제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또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분께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지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위원장님.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초기에 했을 때 단식의 목적과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식을 뭐 그만두지 않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체포 동의안의 가결이 곧 구속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당에서 약간 내부는 있습니다만 감정적으로 많이 격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게 어떤 갈등과 분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입장문도 저는 그런 선상에서 어떤 당이 분열되지 않고 어떤 그러더라도 지금 어떤 가결표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지금은 오히려 외부에 적과 싸워야 된다라는 저는 표시라고 어떤 방향 설정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지금 단식에서의 목표를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당대표를 내려놓지 않겠다 절대 이런 이제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뭐 민주주의 파괴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으로 활용하는 그런 행태가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을 믿고 정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을 믿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개딸 같은 강성 지지층을 믿고 본인의 이제 그 당대표직을 고수하겠다. 저는 이렇게 들렸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속으로 있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옥중공청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구속영장이 실제로 뭐 구속이 될지 기각이 될지와 관련 없이 설사 구속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내부의 리스크는 결코 이제 조기에 진화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상태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선택스는 뭐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이 당 대표직 고수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체포한 가결로서 당 대표직에 대해서 어떻게 뭐 사퇴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아직은 분출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은 오히려 저는 지금 26일에 예정돼 있는 지금 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불구속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어떤 당 내에서의 어떤 거취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뭐 영장이 기각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냥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내년 총선까지 쭉 이어져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네. 이제 현실적으로 대표가 예를 들어서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가 과연 사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표의 권리로 볼 것인지 이거에 대한 해석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금 뭐 정성호 의원도 지금 옥중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결정을 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어떤 본인이 이것을 그립감을 가져가면서 계속 대표직을 수행할지는 저는 아직 지금은 이른 시점이라 생각하고요. 아마 다음 주 추석 연휴 이후에 아마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당내에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각과 발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단식 24일째입니다.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대표의 단식 지속 의지가 워낙에 크다고 하더라고요. 영장 실질심사가 단식의 출구로도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풀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단식을 더 이상 지속할 의미가 없어졌어요. 명분도 없어졌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뭐 그동안 어떤 단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을 때 저는 풀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체포 동의안 결과가 나온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영장실질심사에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려면은 이제는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서 본인이 항변을 한다든지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갈등을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당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단식을 푸시고 지금 모두 다 지금 단식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 내에서도 누구든 지지자도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께서 얼른 단식을 푸시고 이제는 눈앞에 닥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다음 달부터는 추석이 끝나면 바로 또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그보다 그 앞서서는 영장실질심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께서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계기로 해서 이번 주라도 주말에라도 단식을 푸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단식 출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뭐 단식을 해야 단식을 중단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24일을 버틴다는 게 단식을 제대로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는 되지는 않아요. 지금 수액을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수액을 받고 그 수액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식이라는 건 곡기를 끊고 영양 공급을 받지 않는 그 상태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단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 단식에 대해서 조롱하지 말라고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 국민들이 단식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는 정당한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단식은 오로지 본인의 이제 사법 방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단식을 중단하지 말라가 오로지 그 다음에 정무적인 리스크, 예를 들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잖아요.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진단서를 내는 그런 이제 그 의견, 변호인 의견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거는 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 진단서를 내고자 한다면 계속 그때까지는 단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이 진단서가 특별히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뭐 단식이든 아니면 단식 코스프레든 중단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설 부위원장이 이제 그 시기에 대한 얘기 하셔갖고 잠깐 좀 여쭤볼게. 네. 문 전 대통령 왔을 때 그만뒀을 때 얘기하셨었는데 네. 그렇다면 그때 그만두고 나서 본회의장 그 체포동의안 그 표결 있을 때 본회의장 출석했다면 네. 뭐 그 전에 부결 그 언급도 그렇고 만약에 육성으로 하고 출석했다면 결과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네. 출석하셨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물론 지금 뭐 꼭 달라졌다라고 단정하기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1차 체포동의안에서의 가결 및 무효 투표수와 지금의 가결 및 무효 투표수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했죠. 예, 예. 그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가결을 마음 먹고 계셨던 분들은 1차 때 하셨던 분들이 거의 그대로 포기나 어떤 무효표가 10표가 가결표로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결로 갔던 표가 무효나 예를 들어서 그 무효표가 되든지 아니면 기권표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뭐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뭐 출석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은 출석을 했더라면 또 결과는 달라지지도 않았을까라는 뭐 예측도 해봅니다. 네, 시기상에 대한 얘기 하셔갖고 여쭤봤고요. 자,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6일 오전 10시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정해졌는데 이 대표가 출석을 할 것인가 이게 또 주목되는 상황인데 일단 앞서서 저희가 쭉 언급해드린 대로 장기간 단식 때문에 몸이 쇠약해진 상태인 거 하나 또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의 주인공이 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분석들을 고려한다면 기일 변경 요청 가능성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변호인이고 담당을 하고 있다면 예. 저는 연기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회 정도는.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진단서라든지 지금 건강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제출한 다음에 추석 연휴 이후로 한번 더 잡아주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뭐 그게 뭐 특혜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일반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하는 것이라서 근데
지금 당내에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그냥 연기 신청 없이 그냥 그날 26일 날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당내에서 그래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이 돌고 뭐 연기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내일 그다음에 모레까지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입장이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로서는 오늘까지로서는 26일 날 그냥 그대로 진행을 나올 것 하겠다. 같다? 예. 그리고 본인도 출석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네. 저도 들었습니다. 일단 원단장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행보를 보일 때가 많다 평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기상으로 추석 앞두고 여기서 이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연기할 것인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법원의 그 판결의 결정의 공정성이라는 게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절차가 공정하다고 봤을 때 국민들께서 그렇게 나온 결론은 공정한 결론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26일로 예정돼 있는 이 그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을 법원이 변경을 받아준다면 국민들께서 아니 이거는 이 재판에 반드시 불공정한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특히나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후에 좀 유리한 결론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에 그런 소용돌이에서 법원이 피해 나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법원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단식의 일련의 경과를 법원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날짜를 잡은 거거든요. 이 날짜는 단식하는지 몰랐네라면 변경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알고 지금 잡은 날짜인데 그거를 다 예상해가지고 잡은 날짜를 단식한다는 이유로 다시 변경을 해준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법원의 기일을 잡는 그런 절차를 봐서도 굉장히 좀 불합리한 그런 절차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예상이 된 그런 것까지 고려한 날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일단은 기일 변경을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출석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네.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 어떤 그 기일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을 내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일 변경을 받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날짜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아주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가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유창훈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는데 최근 판결들을 좀 보면요. 50억 클럽 박영수 특검의 영장은 기각을 하고 또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윤관석 의원은 영장 발부를 했는데 이성만 의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최근 판결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원래 이렇게 어떤 판결이라든지 어떤 결정이 났었을 때 뭐 판사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그냥 하나의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그냥 독립된 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유창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 저도 하도 이 부분이 논의가 돼서 한번 봤더니 그냥 보통 증거 중심주의, 그러니까 증거 당연한 그런 것이지 것 뭐, 같더라고요. 예. 당연한 거지만 증거를 일차적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항상 그렇잖아요. 무슨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 나오면 무슨 판사, 뭐 어디 우리법 연구회 판사 이러잖아요. 항상. 저는 되게 불만인 게 아니 판사가 죄가 아니에요. 판사들은 대부분 제가 아는 판사님들은 대부분 그냥 증거와 어떠한 이러한 것들만 보고 판단하시는 철저히 것이지. 객관적으로.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아니, 지난번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그 판결 난 거 가지고도 그 판사가 어쩌네 저쩌네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저는 판사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서 특히나. 왜 그러면 그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서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니면 기각되거나 둘 중에 어떤 것 따라서 저는 판사를 공격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 특히나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히려 어떠한 사건에 따라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버린다면 오히려 본인 명예에 훼손이 될 거예요. 더 치명스러운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듯이 뭐 이게 어떤 일관된 판단이 아니잖아요. 정무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어떤 경우는 이렇고 어떤 경우는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유창훈 뭐 부장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 판결들을 통해서 판사의 성향을 좀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최근의 판결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어떤 부분에서는 발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각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 판사님이.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이 판사의 성향을 가지고 이런 판결 저런 판결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원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지금 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조국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뭐 그 재판이 어려운 재판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염없이 그 시간을 끌어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줬다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과연 그러면 그게 부당한 국민들의 인식인가? 저는 그렇지 않고요.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성향에 따라서 휘둘리는 예. 법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그런 게 바로 법원이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갑론을박을 하는 국민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이 내용이나 뭐 저는 법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같은 공범들이 이제 그 구속영장이 다 발부가 돼 있는데 예.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기각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증 교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위증 교사는 이제 구속의 필요성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뭐 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 같아요.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분이 뭐 어떤 정치 편향적인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반의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그 편향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질 거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과도한 우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예, 결론적으로. 그런 예. 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 분열상이 좀 극에 달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 자체가 여쭤볼 텐데 박강원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송사퇴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 구속되더라도 이 옥중 공천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비명계에서는 대표가 이 손으로 후퇴해야 된다. 이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분열상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고 갈등이 분출돼 있고 갈등이 굉장히 최고조에 이른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소위 그래서 지금 원내 집행부도 다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거의 당 부당은 뭐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뭐 더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당내에서 어떤 그 대다수의 이번에 부결표를 던지셨던 분들이 어떤 가결표를 던지신 분들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색출을 하겠다. 뭐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보면 뭐 떠돌고 있는 명단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오인된 오히려 잘못된 타겟으로 오히려 지금 당내 분열을 더욱더 조장하고 오히려 갈등을 더욱더 지금 키우는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뭐 어제는 뭐 최고위원회에서 뭐 정청래 수석 최고 같은 분들이 적이라든지 해당 행위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분열을 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조금 이번 주말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아니 가결을 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누가 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 부결표를 던졌다? 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가결표 던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결표를 던졌다라고 오인을 받고 계시는 의원들도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진짜 부결표 던졌는데 왜 가결표 명단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의원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 또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 부결표 던졌는데 믿겠냐 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잘못이에요? 저는 오히려 무기명 비밀 투표를 법에 지금 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법을 바꿔서 기명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비난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정확하지도 않은 대상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스스로 우리끼리 분열하면서 한다는 것은 스스로 지금 예를 들어서 자초위난이거든요. 오히려 스스로 위난을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민주당 스스로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최고위원회는 지금 원내 집행부도 없는 상황에서 최고위원회가 어찌됐든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잘 수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최고위원들끼리 서로 뭐 가결표를 던진 분들을 밀어내야 된다. 뭐 탈당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당원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은 당연히 본인이 불편하고 배신감도 들고
그런 감정이 격앙돼서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민주당에서 책임감 있는 집행부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선동돼서 앞장서서 그렇게 해버린다면 당은 진짜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빨리 돌아오셔서 이 부분을 수습을 하시는 게 우선이겠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최고위원회가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이다. 지금 당내 관계자분들 저렇게 가결표식 출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당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고 상대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면 반란표가 몇 표냐? 지금 39표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결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은 훨씬 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예. 민주당의 당내 반란표.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 20표 이상이 뭉쳐가서 세력이 되면 당 내에서 예. 그거를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개념이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0표가 넘어가게 예, 되면 예, 교섭단체가 20명이지 않습니까? 그 20표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의 존중받아야 될 세력인 거지. 그거를 누가 누구를 친다라는 게 굉장히 그거는 정치공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 그거는 하나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호남 민심입니다. 호남 민심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민주당의 지분권을 가지고 뿌리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호남의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반명에 대해서 또 호남 세력의 지지가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력이든 그 호남 세력에 대한 호남 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그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내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말만 많고 그냥 행동은 없고 그런 상태로 교착 상태로 계속까지 하나의 세력이 다른 세력을 그 공격해가지고 날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그 정치 행동이라는 거는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세력이 뭉쳐지고 실질적인 힘이 되는 거거든요. 말만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진 않고. 그런데 민주당의 친명이든 비명이든 구심점이 없어요. 이낙연 대표 뭐 최근에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하신 것도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고 심지어 반명에 대한 역성을 드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명계를 역성드는 이야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심점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느 세력이든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뭐 소란스럽고 말은 많겠지만 교착 상태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김에 그 호남의 민심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잘은 모르는데 뭐 다 갈아엎어야 된다 뭐 이런 민심 아닐까요?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갈아엎는다는 것도 어떤 설계 도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할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구성이 돼 있지 않으면 마음은 간절해도 그냥 계속 그냥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흘러가요. 그게 정치력인데 과연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력을 새로 구성할 수 있을지. 그런데 굉장히 민주당이 역동적인 정당입니다. 그래서 새로 정치력을 구성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진 않습니다. 26일에 원내대표 선거도 있을 텐데 네. 뭐 좀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지금 뭐 나오신다는 분들의 이름들은 거론은 되고는 있어요. 지금 몇 분 정도는. 근데 기존에 항상 우리가 그 민주당 원내대표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내대표는 보통 재수생들한테 관대하거든요. 예, 지난번에 이제 홍익표 의원도 계셨었고 박범계 의원도 출마를 하셨었거든요. 네, 네. 당시에 박광원 원내대표 되실 때.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또 친명 쪽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또 뭐 김두관 의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명 쪽에서는 또 지금 주자를 내시는 것 같은데 이걸 선거를 통해서 할지 아니면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어떤 추대 형식으로 갈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민주당 모든 의원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 탄원서 작성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충분히 지도부로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 강압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뭐 당원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의원들도 뭐 가결을 했든 부결을 했든 어찌됐든 간에 뭐 당초에 뭐 어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뭐 대표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자당 의원이기도 하고 또 당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예. 소속 의원들이 이런 기각 탄원서를 내는 거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싶지는 않고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바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법원에 또 이런 것도 참고를 해달라. 물론 어떠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이런 탄원서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부분도 어떤 도주 우려라든지 뭐 이런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과 별개로 하나를 또 생각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네. 충분히 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원영섭 변호사께서는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반대로 얘기해야죠. 저는 발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수사의 기록을 다 보거나 증거를 다 보고 나서 뭐 말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조금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이게 뭐 증거도 제시한 게 없었고 수사 단계에서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좀 부실한 영장 청구서가 아닐까. 그리고 영장 청구서를 읽어봐도 뭐 그렇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도지사나 시장으로서 이런 걸 지시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요. 물론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죄를 씌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발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대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탄원서 작성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민주당 탄원서 작성하는 게 뭐 법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요. 그냥 그 민주당 친명계 각각의 개개 의원들이 본인들은 이제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일종의 언론 플레이의 일환으로 탄원서 전국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비명 쪽에서 만약 탄원서를 안 쓰면 뭐 배신자로 낙인 찍기 같은 거 하고 뭐 그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하고는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부의 갈등 사태를 좀 관망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생과 정책 좀 강조하면서 로우키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통파에 의해서 이 상황이 진압된 거고 뭐 물론 민주당 쪽에서 안민석 의원은 차도살인 얘기하면서 너무 다른 그 해석을 내놨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게 오히려 총선에서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또 있더라고 한편으로는요. 이 분석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예,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불리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어떤 혁신을 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절대 명제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계기로 해서라도 그런 혁신의 방아쇠는 반드시 촉발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 이재명 대표 문제가 모든 것에 어찌 보면 그 알파와 오메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21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그때와 지금 22대 총선을 대하는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그 채택을 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그 새롭게 정권을 교체를 하고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어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정국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채택된 아래서 올라온 그런 새로운 콘텐츠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혁신되지 않고 이렇게 만연히 그냥 그 지난 그 콘텐츠가 보강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선을 임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든지 좋은 결과로 낙관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혁신은 반드시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그런 여부하고 관련이 없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얼굴로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는 거지만 1호 당원이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1호 당원이 대통령이시라면 대통령께서 정당을 혁신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시는 그 단계는 뭐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뭐 이것 때문에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고 그 산이 조금 빨리 왔다. 그렇게만 생각될 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게 오히려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목소리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뭐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뭐 아직은 저는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참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된다 하면, 예, 뭐 예. 국민의힘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말은 많았거든요. 내년 총선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대선 때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둘 간의 싸움으로 붙여야지 자신들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의 얼굴을 걸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고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글쎄요, 지금 지지율로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반전의 기회가 내년 이제 7개월 정도 남은 총선까지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이 계속 갈등 국면과 강대강 대치의 국면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이대로 쭉 가게 된다면 글쎄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특히나 수도권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회복을 할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저는 자당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스로 어떻게 극복을 할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청사퇴하면서 국회 일정도 사실상 올 스톱이 됐습니다. 오는 25일에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고요.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입니다. 주요 민생 법안 처리도 밀리게 됐고 또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정무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핵폭탄처럼 터져버려가지고 예. 이 부분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부적인 과정에 모든 이제 국민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런 이제 큰 폭풍 상황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매니지먼트를 하겠다고 쉽게 이렇게 손을 댔다가 이게 덧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대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좀 보완할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추진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작년까지의 국정감사를 보면 이 시기에 뭐가 제일 많이 나요?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각종 의원실에서 어떤 뭐 어디 기관에 뭐가 잘못됐다 이런 사회 뉴스가 많이 나와요,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그냥 뒤덮어버렸죠. 오히려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엄 변호사님 말씀대로 민주당의 아무래도 이 수습과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아니면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인지 이거에 따른 어떤 민주당의 어떤 해소 과정 이런 것들이 정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뭐 지금 국회에서 특히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인준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한 대법원장 특히나 대법원장이 아무런 뭐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힘들고 굉장히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너무 많고 또 본인이 자료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실했고 그런 면에서라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인준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뭐 대법원장의 뭐 당분간 조금 공백 상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일단 국정감사를 최대한 민주당으로서도 소홀하지 않게끔 최대한 충실하게 하면서도 당내에서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잘 정리해 가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깊은 부분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